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핀란드에 살았을 때 저는 제 체형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아마 8살쯤이었을 텐데 골반이 넓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8살 때는 골반이 넓지 않았다고 확신했지만 늘 그런 말을 들었죠. 저는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거치며 성장했는데 70년대에는 여성에게 매우 남성적이고 고든 체형, 즉 넓은 어깨, 긴 다리, 가는 골반이 선호되었고 90년대에는 이른바 헤로인 시크 스타일이 유행했습니다. 저는 그런 체형이 아니었어요. 저는 곡선미가 있는 아담한 체형이었는데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제 성격은 중요하지 않고 제 외모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록 이상한 방식일지라도 저에게 애정을 보여주고 사랑을 증명해 줄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저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21살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주 건강했거든요. 21살에 어떻게 위암에 걸릴 수 있을까 싶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23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실 저를 죽도록 때린 남자친구는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외출했다가 저를 때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잠에서 깨보니 그가 제 위에 올라타 배를 마구 때리고 있었어요. 그건 그가 나를 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그가 나를 때렸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결국 그의 말과 내 말이 엇갈렸고 내가 알게 된 건 그가 내 배를 때린다는 거였지요. 그게 이상하게도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가 끊임없이 사과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나는 용감하게 견뎌내는 법을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눈에는 어둠이 서려 있었고 뭔가 사악한 기운이 감돌았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그가 제 목을 조르고 눈썹을 물어뜯었던 거예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그는 감쪽같이 숨기려 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세상에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당신을 학대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을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점까지 몰아넣으려 했을까요? 그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술에 너무 취해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삶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죽고 나서야 그때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사실 그건 저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자신의 좌절감, 두려움, 분노를 쏟아낸 대상이었을 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건강한 방법이네요. 30년 전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처음 10년은 쉽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그가 당신을 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정신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병원에 가게 됐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그가 제 눈썹에 이를 박은 거고
그 다음엔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거의 뒷벽에 기대서 서 있었는데 천장을 직접 내려다보는 건 아니고 약간 우울한 표정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심전도 그래프가 평평한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했다. 그러다 문득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 순간 감정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놀라운 사랑, 평화, 조화로움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작고 생기 없는 내 몸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중 하나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몸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어색함은 전혀 없었어요. 잠깐, 두 분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와 함께 계실 수 있죠? 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분을 다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순수한 기쁨을 느꼈고 두 분이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분은 제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이곳으로 돌아오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부모님 외에도 저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만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름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수호천사라고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하곤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당신과 저의 조부모님이고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기에 소름이 돋아요. 방금 조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제 생명 없는 몸을 바라보고 있고 의사들이 저를 치료하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도 보이네요. 나는 평소처럼 비명을 질렀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안 했는데도 그 느낌이 온통 생생했다. 그런데 동시에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볼 수 있었다. 마치 360도 전방위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한겨울 핀란드의 나무들조차도 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전히 많은 생명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풀이 자라는 것이다. 휴식 시간에서 그 시간을 뺀 다음 다시 계산해보니 모든 게 완전히 정상적이고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바로 그래야 하는 거죠. 그리고 20분 동안 삶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은 마치 임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거죠. 그 20분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정보 과부하를 겪었습니다. 대학 수준에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배우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그 정보가 제 안에 심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제가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믿으세요. 해답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저 귀 기울이고 찾아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럼 이 다운로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삶과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거의 즉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교훈이나 통찰력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물론 저는 제 안의 암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의 필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몸에 더 많은 불순물을 들여올수록 그 불순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공기 필터와 같습니다. 청소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필터가 막히고 더러워지듯이 우리도 감정의 필터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삶에 더 많은 불순물을 들여온다면 결국 육체적으로 병들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셈입니다. 아, 나는 위암에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당장 위암에 걸릴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제 배를 때리도록 내버려 뒀어요. 마치 어머, 바로 여기 있네 하는 느낌이었죠. 나는 이런 모든 부족함을 느끼는 감정들을 억눌렀다. 그 감정들이 쌓여 결국 병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는 순간 암도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암은 내 몸속에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24시간 안에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인터뷰에서 나온 댓글 때문에 덧붙이자면 그렇게 빨리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무엇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든 그건 여러분에게는 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이고 그게 여러분에게도 진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게 아주 분명해진 또 다른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천국으로 가거나 불길 속에서 땅속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등의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를 진정으로 확장하고 모든 것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부분은 영혼의 형태든 인간의 형태든 여기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면의 외로움을 놓아줄 수 있고 우리는 그 외로움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서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 부족하다고, 가치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 경험에 임하게 된 거군요. 학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경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즉, 내 현실이 이러니 나는 다른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나는 아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닐 거야.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과 수용이 가득한 반대편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거나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다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느끼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상황을 겪고 나서야 모든 게 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졌는지, 얼마나 깊이 아껴졌는지 깨달았지요. 그게 제가 돌아왔을 때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다시 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게 되었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침내 그 관계를 끝낼 수 있게 되었지요. 마침내 끝냈지만 용서하는 데 10년이나 걸렸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 제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죠. 물론 저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였지만요. 그리고 그 상황에 빠진 제 자신을 탓하는 걸 멈추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몸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회복되고 나서는 마치 거대한 감정들을 신발 상자에 꾹꾹 눌러 담으려는 것 같았어요. 온 세상, 우주 전체를 신발 상자에 꾹꾹 눌러 담으려는 것처럼 모든 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고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나는 우주적인 사랑과 우리 존재의 광대함을 느꼈다. 내 감정을 제어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분리할 수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을 나도 느꼈다.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지만 나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그 모든 감정이 내 몸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저를 힘들게 했고 저는 약간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돌아왔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죠. 그러다 마침내 제 주변에 보호막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슬픔, 분노를 흡수하는 대신 사랑과 기쁨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건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처럼 들리네요. 특히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관계,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첫걸음은 어떻게 내딛어야 할까요? 그냥 떠나면 되잖아 라고 말하기는 쉽겠지만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만약 울라가 그 관계에 있을 당시의 나이였을 때 그녀와 연락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을 덧붙여야 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왜 그냥 떠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대적인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학대받는 사람이 통제력을 잃고 예측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피해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지면 결국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떠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나 학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께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든, 당신이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도 당신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당신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말을 모두가 꼭 들어야 해요. 이제 저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몸의 질병을 유발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당신의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억압된 감정들이 어떻게 악화되어 몸의 질병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몸은 감정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나 생각의 흐름에 맞춰 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억누른다면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억누르게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쌓아두고 마음에 담아두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이 제한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먼지와 오물을 끌어당겨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불쾌하고 신경 쓰이는 것들에 집중할수록 그것들은 몸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이유로든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실험용 쥐나 기니피그와 같습니다. 좋아, 내가 여기 와서 이 병에 걸리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지. 이런 식이죠.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지만 왜 하필 이런 상황을 택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야 제가 꼭 아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프지 않는 건 선택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선택이고 저는 보통 완전히 녹초가 됐을 때만 아프고 그럴 땐 하루 정도 알아요. 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감정 필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와 때를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죠. 이것이 결국 신체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감정을 관리하고 느끼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하죠.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를 보세요. 부모님은 47년 전에 이혼하셨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나 계세요. 저는 어머니께 그런 감정은 좋지 않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47년 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 와서 계속 그 얘기를 꺼내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불행해지며 결국 어머니께 병까지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감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한다고,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화내고 실망할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뭔가 얻어낼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나는 항상 이런 기분이에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들에 대한 것이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에요. 그들은 나에게 한 일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아요. 다른 감정은 느낄지 몰라도 화가 나는 건 나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나고요. 나는 스스로 선택할 거고 다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덧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애쓰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 물론 아까 얘기했던 이전 연애의 경우를 보면 당신이 피해자였고 전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데 우리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원망, 증오, 분노를 어떻게 떨쳐낼 수 있었나요? 꽤 오랫동안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떨쳐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해소되었거든요. 그 후로 그를 본 적도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연락도 없었으니 그에 대한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30년 전 제 삶에 존재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노와 원한을 놓아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예를 들어 이 신경퇴 행성 질환을 앓는다는 것은 삶이 장미밭에서 춤을 추거나 행운의 토끼가 되는 것처럼 마법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삶에는 여전히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이러한 모든 모순은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들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러한 감정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마치 작은 폭발처럼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감정을 놓아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분노를 느껴요. 숨기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느끼고 밖으로 표출해요. 그러고 나서 아,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자,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고는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가장 어려운 건 그 모든 감정을 제쳐두고 끊임없이 그래, 하지만 네가 이렇게 했잖아. 맞아, 하지만 맞아. 라고 되뇌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결국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에요. 모든 결정은 내 몫이고 선택할 권리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누구도 당신의 삶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게 효과가 있었으니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이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다음에 배우자, 자녀 또는 친구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이 작은 폭발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그 감정이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당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그 변화에 대처해 왔나요? 변화 중 하나는 제가 끊임없이 할 수 없어 라는 말과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게 가장 큰 변화는 보세요. 제가 미국으로 이주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였잖아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 없다고, 그건 진짜 직업이 아니라고, 돈도 못 벌 거라고, 그냥 직업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할리우드의 수많은 A급 배우들과 함께 일했고 상 후보에도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죠. 그게 제 방식이 됐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넌 그걸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저는 네,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소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삶이 더 쉽고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안타깝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고 그중 가장 자랑스러운 건 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19살인데 정말 멋진 남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저나 아들 모두 아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거나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들은 항상 스스로 해왔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원하냐고요? 네,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게 올까요?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기 때문에 올 것이고 그건 인간으로서 제 권리입니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놀라운 아이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이 정말 잘 키웠다고 칭찬할 때면 저는 사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비결이죠.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라도록 내버려 뒀을 뿐이에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요. 제가 가장 잘 키운 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줬고 먹을 건 항상 충분하고 제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아이들 스스로 해낸 거고 정말 멋진 아이들로 자랐어요. 핀란드에서는 상상해 보세요. 아주 독특한 문화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평범하게 살면 안 되고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게 바로 그 이유 중 하나죠. 핀란드 문화는 원래 질투심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든 과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고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라신 곳도 그랬고요. 두 분 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고 다른 문화를 알지 못하셨어요. 부모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신 거죠. 네, 분명 그럴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런 허황된 생각들이 제 안에 심어졌는데 다행히 그걸 떨쳐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당신을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일과 원했던 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는 게 흥미롭네요. 제 막내가 13살인데 학교 소풍 같은 데도 자주 가요.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키우는지 보는 게 재밌어요. 제 눈에는 좀 이상하고 엄격한 방식처럼 보이는데 마치 여기 다 같이 있으니 아이는 있는 그대로 두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보는 게 흥미롭다는 거죠. 그리고 제 아이들이 그걸 알아차린다는 게 참 좋아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항상 엄마 아빠는 정말 달라요 라고 말하죠. 아이들 친구들도 여기 오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편하게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과 아이들의 경험이 너무나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흥미로운 점은 제가 현재 회고록을 쓰고 있는데 올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와 아들이 졸업할 때를 다룬 챕터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처했던 상황과 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과거의 제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제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10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아들의 여자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당신은 그런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거고 아이들을 지금처럼 키울 수도 없었겠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죠. 제가 지금의 저인 건 제 경험 덕분이에요. 30년, 35년 전 그 힘든 연애를 겪던 때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인 거예요. 그 경험 덕분에 저는 훨씬 강해졌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지요. 제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경험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요. 울라.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어디에서 당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웹사이트 aaan.com이나 서브스택에서 저를 찾으실 수 있어요. 서브스택은 제가 매주 글을 쓰는 곳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